여자분들이 서울로 젓갈을 팔러 가는, 또 생선을 팔러 가는 그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구니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구니를 이게 어느 지방 거냐, 바구니도 지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역시 그림 그리시는 그 그림을 연구하거나 그리시는 분은 눈썰미가 좋더라고요. 저는 암만 그림을 봐도 그 바구니가 안 들어왔는데 바구니를 조사하러 이분이 강화도부터 제주도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박물관마다 뒤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바구니는 중부지방, 특히 경기만 연안에서 쓴 바구니다, 이런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과의 관련은 깊다. 지난번에도 이 안산에서 태어났느냐, 또 이러한 문제, 그의 죽음은 어떠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정봉묘 선생님께서는 그건 미스터리다. 태어난 것도 미스터리요. 사망한 사실은 미스터리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안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지만 뭐 역사학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몇백 년 전의 일인데 사람이 살아있지도 않고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 주변에 있던 문헌들을 전부 뒤져가지고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뭐 이 어떤 사건 현장에서 형사가 가가지고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저거 주워 보다 보니까 이래서 누구 추론을 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해서 지목을 하죠. 근데 범인은 살아있으니까 그걸로 계속 추궁을 하면 자백을 하는데 김홍도 선생은 서세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그 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의 하나의 대표, 그 화가를 많이 탄생을 시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 김홍도도 유명하지만 김홍도는 조선 후기에 유명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조선 전기엔 최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확실하게 안산 태생이라는 것이 조선 왕조 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최경은 안산 연부야, 저 뭐 맨 위쪽으로 보시면 최경은 본시 안산군 연부의 아들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록 내용을 그대로 제가 뜬 겁니다. 연부인데 연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소금을 생산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소금을 하는 건 지금 천일염도 이 소금 만들기가 상당히 고된 직업이라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지금도 염전에 가면 거의 그야말로 70 넘으신 분들이 아직도 그 소금 작업을 하시는데 옛날엔 이게 더 어려웠어요. 자염이라고 해서 소금을 구웠죠. 구워서 소금을 구운다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갯가에서 갯벌을 계속 썰어질로 계속 파면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 증발시키고 해서 이 갯흙을 완전히 아주 진한 소금물을 먹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퍼서 물에 풀어서 물만 따라 가지고 나물 가지고 끓이죠. 나물불을 떼서 그럼 며칠씩 끓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온 동네 나무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춥게 자면 뭐라 그러십니까? 지난밤에 소금 구웠어. 소금 보면 온 동네 나무가 다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경은 뭐냐면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당시 천민이었어요. 천민이라 이 대접을 못 받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은 둘째 줄에 가면 소채찍으로 개특에다가 갯벌에다가 소채찍으로 땅을 그어서 인물과 노마의 형상을 그렸는데 잘못 생기가 있어서 이제 어떤 뭐 촌부들이 다 말하기를 이 아이는 그림으로 출시할 것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출시했어요. 그래서 인물에 대감입니다. 이건 그림을 미술사 하시는 분들은 최경이라는 분을 다 알죠. 이름은 알아요. 뭐냐면 조선 초기에 산수하는 안견이요, 인물화는 최경이다.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조선 시대 때 화가들이 얘기하던 거예요. 그만큼 인물을 잘 그렸는데 좀 사단이 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조 때에 도화서의 화원이 되는데, 그 세조가 그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사육신 문제라든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손들이 이상하게 그 죄받았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다 제대로 못 됐습니다. 큰 아들이 일찍 죽고 또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예종도 1년 조금 넘게 했어요, 왕을. 그래서 그러다가 예종도 일찍 죽었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누가 왕이 되느냐 하니까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손자로서 왕이 된 거예요. 그중 제일 커서. 근데 성종이 아버지가 이 세조의 아들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 성종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 죽은 애와 성종이 태어난 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이분이 이 어진을 잘 그려가지고 세조 거도 그리고 다 그렸어요. 그 중에 누구 걸 그렸냐 하면은 성종의 아버지, 나중에 덕종으로 추존이 되죠. 이 양반 걸 그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성종의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이거 진짜 너희 아버지다. 똑같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성종이 거의 감격을 해서 자기도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울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성종이 최경이 참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당상관에 제수했어요. 천민을 지금으로 치면은 당상관은 장관, 차관, 장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그렇게 아주 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차관이 됐다고 한다면 신문에 회자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일이죠.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왕이 제 상품 주어라. 정삼품을 주어라. 정삼품 상계를 주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기사들인데 이게 전부 거의 며칠 사이를 두고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는 거를 상소를 올린 거예요. 계속 최경 천민 출신인데 그 그림 하나 잘 그렸다고 벼슬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움을 받았죠. 최경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너무 천대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소위 요즘 말로 좀 뻥을 많이 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때 이때 와서 집안이 좀 쫄아들어 그랬지 우리 위로 들어가면 다 최아무개 그 당시 유명한 최 씨는 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더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람 그림은 남아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진이라서 임진이라도 불탄 것도 있고 초상화를 상당히 많이 그렸는데 아마도 최경이 나중에 상당히 좋지 않게 죽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그림을 애써 보관을 하지 않고 없애버린 게 아닌가. 일본에만 최경의 그림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림이 딱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지 좀 유명하지가 않은데 사실은 조선 전기의 인물화를 대표할 사람으로 안산에서 충분히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전기에는 최경이요 후기에는 김홍도 이렇게 얘기해도 어울리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이 시비를 걸 사람이 없는 명확한 사람인데 이분이 좀 유명해지질 않아서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도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안산에서 태어난 건 확실한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어가지고 어디에 묻혔는지 이걸 좀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평택에 지역사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최경을 아느냐? 안다.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건 모른다. 그러니까 안산 사람이 모르면 어떡하냐?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보러 와라. 평택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에 와서도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훌륭하신 그림으로서는 훌륭한데 인품으로서는 이 실록에는 욕천지예요. 아주 건방지고 거만하고 이런 식으로만 욕을 할 수밖에 없죠. 천민 출세를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안산에서는 좀 대표적인 화가로 또 하나
그렇게다 보니까 안산은 자연히 화가의 고장, 거장들을 배출한 도시이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홍도 쪽으로 오면은 김홍도 이 18세기인데 이때는 그래도 사회가 조금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지나서 신분제가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조선 전기 성종 때는 전체 인구의 이 양반이 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이 지나가면 1명 정도가 양반이거나 아니거나. 그런데 18세기쯤 가게 되면 전 인구 중에 한 70%가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0명이면 7명이 양반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때 이제 뭐 상당히 우선 농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요즘까지도 전해지는 게 다 이때 받아들여진 강남농법입니다. 그래서 모를 내서 모를 내서 벼농사 짓는 것도 이때 시작이 됐죠. 그 이전엔 직파법이었고 고랑과 이랑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하는 게 다 조선 후기에 나온 거죠. 이래서 이때의 농업 생산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면이 발전하면서 이게 좀 세상이 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죠. 요즘 인터넷이나 이러한 그 IT가 발달하면서 세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그만큼 이제 바뀌던 시대예요. 그래서 김홍도가 그린 이 그림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인 양반이 앉아가지고 이 소작인들을 감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당히 일하는 사람들이 웃거든요. 즐거워요. 이거 빨리 거두면 이거 다 이 중에 반 이상은 내 거다. 3분의 2는 내 거다. 이런 생각에 흥겨워서 하는 거고, 양반은 몰락해가면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이제 흥부와 놀부에서 놀부처럼 점점 더 가난해지면서 술이나 한 잔 먹고 지켜보는 거죠. 속이 타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흥부 놀부 같은 얘기도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난했다 부자가 되거나 이러한 세상의 신분이 바뀌는 또 경제적 지위가 바뀌는 일들이 이때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홍도 선생은 요거를 캐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도 사실은 이게 이 김홍도 선생을 일부 사학자들은 일부 그 미술사를 하는 분들은 화가가 아니다, 엉터리다. 뭐 이런 그림이나 그리고 산수도 뭐 그리는 거 보면 전부 자기 정신이 없다. 그냥 그리려는 대로 그린 사람이지 잘 그리는 게 아니다. 풍속함 있게 잘 그려서 유명해졌다.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림 때문에 뭐 이런 그림을 남겨놨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뭐 지금 사진 보는 것 같죠. 아주 좋은 그림들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시장을 그린 게 아니라 저기 보면 갓쓴 양반도 있고 상민들도 있고 뭐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서 저런 걸 구경하고 시장의 풍경인데 그만큼 상민과 양반이 스스럼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전에는 양반 곁에는 가지도 못하고 어험하고 기침만 하면 다 엎드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많이 세상이 바뀐 걸 우리가 이거 찾아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6, 7년 전에 지난번에 가보셨던 임청각이라고 하는데 안기찰방으로 갔을 때인데 안기찰방으로 있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김홍도가 찰방으로 왔다니까 전부 찾아오죠. 나 그림 하나만 그려줘. 그래서 요거를 이 임청각 주인에게 여러 가지 이 화조도 이런 거를 그려주었는데 이걸 받은 분이 그 밑에 메모를 하죠. 뭐냐면 이건 누가 줬다. 그런 것도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홍도는 낙성의 하량 사람으로 단원이라 스스로 호를 가졌다. 자호하였다. 이런 글은 이제 맨 뒤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낙성의 하량 사람이다 하는 게 기록으로 옛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유일한 거예요. 그 낙성 하량이다. 낙성은 이제 수도
저 중국의 수도가 낙양이죠. 이 낙양이라고 해서 이제 낙자를 많이 수도를 의미하는 걸로 낙자가 쓰였는데 낙성 서울의 한양 사람이다. 소위 개천가 밑에 개천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청계천 밑에 소위 청계천 아래로는 중인들이 많이 살았죠. 옛날에는 서울도 지금은 강남에 산다고 그래야 부자티가 나나요? 근데 서울서는 문 안에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문 안에 사는 사람, 사대문 안에 살아야 사실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종로구와 중구, 지금도 정치 1번지라고 그러죠. 그게 종로구와 중구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서울 중구 거기서 살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근데 청계천 위와 아래가 갈라져 있었어요. 청계천 위에는 양반들, 고관대작들이 살고 밑에는 중인들이 살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진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김홍도는 아니다. 안산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를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니까 저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사실일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그 정병원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했더니 정병원 선생님이 한 얘기가 강세왕을 보면 김홍도가 보입니다. 스님처럼 말을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서 강세왕을 보면 김홍도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더 폭넓게 살펴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저게 이 매파행이라고 그래서 그 바구니를 이구고 생선과 젓갈을 담아가지고 가는데 바로 이렇게 가운데 까만 이러한 이 댄잎을 갖다가 묶은 이러한 바구니는 중부지방에서만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나 바로 이 어살 그냥 저런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서울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러한 거는 직접 보지 않으면 옛날의 화가가 못 그린다. 지금 같으면 뭐 사진을 보거나 다른 걸 보고도 그리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거 그릴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바닷가가 분명하다. 그 정병원 선생님 계속 그걸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야말로 강세왕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강세왕이 1744년에 안산으로 오는데 이게 제가 조금 순서가 이게 다시 가야 돼요. 안산으로 이주를 했는데 안산으로 이주하게 된 거는 이제 강세왕도 벼슬을 못하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서울에 살다 보니까 비난해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강세왕이 회원동에 지금의 회원동 남산 밑에 살았는데 이제 거기도 식구가 자꾸 늘어나죠. 자기도 장가를 가서 이제 어디 살아야 되는데 분가를 하려도 갈 집도 없고 그런데 마침 이때에 강세왕 선생에게는 좀 운이 좋았다고 그럴까? 지금 부곡동에 자리 잡고 있는 진주 유씨들이 정치에서 전부 몰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 시골로 내려가고 유배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집이 비니까 바로 부인이 진주 유씨예요. 여기 안산 분이죠. 그래서 그분 처가살이로 염초방이라는 데 있는 그것도 서울 문 안이 아닌 문 밖에 지금 염천교 근처라고 그러죠. 그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죠. 집은 그 재상을 판서를 양쪽 형제분이 다 지내신 그 유명현 유명천 그 집안이니까 집이 아마도 문 밖이긴 해도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강세왕의 식구만 사는 것도 좀 집이 너무 넓었을 것이고 또 비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염초방을 정리하고 다시 안산으로 넘어옵니다. 안산으로 왔다라는 기록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안산으로 와서 이 이야기 이러한
그 연표를 줘가지고 서울 한양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한테 보여드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강세왕이 안산 간 건 맞는데 서울하고 왔다 갔다 했다.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서울집도 있었고 시골집도 있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인데 양반이라도 그 집이 이 대제까지 지내고 대체적으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명문 대가였는데 집 한 칸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염천교에 집도 처가살인했지만 그건 그대로 있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청계천에 있는 청계천 밑에 살던 김홍도가 배우러 갔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 거는 이 강세왕은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이제 여기 내려와서 많은 문인들을 모아서 모임을 가졌죠. 시회도 열고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안산학연구원에서 벌써 2번이나 재연을 했죠. 그래서 청문당에서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그 복날 개를 잡아먹고 앉아서 한가하게 술도 한잔 하면서 시회를 여는 모습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이것이 어쩌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진처럼 그림을 그린 거는 많지만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저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라는 세서를 다 붙이고 또 저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자세히 적어놨어요. 이거는 원래 벌어졌던 그 청문당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부곡동에 남아있죠. 물론 이것도 뒤에 이제 개수는 했지만 그 뿌리는 그대로 옛날 청문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죠. 복날 뭐 개를 잡아먹는 게 풍속이다. 그래가지고 쭉 적어보니까 뭐 문 밖에 책, 뭐 방 안에 앉은 사람은 유경정이고 문 밖에 책을 마주 들고 앉은 사람은 유경용이고 가운데 앉은 사람이 강세왕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설명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각기 지은 시를 그 밑에다 또 계속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전부 모아가지고 제가 그 시회를 한번 이 안산학연구원에서 재연을 한번 2번이나 했죠. 이런 것은 상당히 귀한 자료인데 이런 것이 또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만큼 이제 그 안산에 사는 거는 확실한데 좀 더 받쳐주는 것들이 바로 표암의 글에서 많이 나옵니다. 표암이 안산에서 살았느냐, 염초방에 있는 처가를 오갔느냐. 물론 진주유씨 집안에서는 이미 그를 강세왕이 내려오고 난 뒤엔 바로 집을 팔아버렸다. 그래 이게 매매 문서가 있으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미미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원래 이 집이 가난해서 한 집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남대문 염초교 때 살다가 1744년 32살 때 안산에 있는 집을 샀다.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게 만족하고 우리 부인이 이거에 만족하더라. 근데 그 집을 산 곳이 어디냐? 한자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시매옥 안산군 치지촌사 안산군을 다스리는 곳에 있는 초운 그 마을에 집을 샀다. 오늘의 수암동입니다. 조금만 보면 이제 수암동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강세왕이 집을 샀다라고 하는 게 강세왕의 글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로 그 나열이 나오면 이제 부인의 얘기를 쓰면서 본가까지는 오리가 조금 넘어 때때로 부인이 어머님께 무난하여 안심시켜드렸다. 그러니까 오리 정도로 여자분들도 천천히 걸어서 갈 수 있는 사이, 처갓집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오리 정도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나중에 이제 그 해암 그 청문당에서 시회를 주최하는데 도움을 해준 유경종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제문을 강세형이 써줍니다. 이때에 그거는 그 현정승집의 재연에도 나왔지만 이때에 강세형은 유경종이 죽었을 때 표함은 벼슬을 하면서 북경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유경종의 아들이 유성이라는 사람이 북경까지 쫓아가서 이 글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쭉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뭐 쭉 나오는데 여기에도 안산읍으로 내려가 살았다. 그런데 서로의 거리가 10리가 안 돼서 더러는 나귀를 타고 더러는 걸어서 다니면서 둘이 자주 만났다. 그러니까 다 인근에 살면서 교류를 계속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 그래서 가차이 계속해서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요것도 이제 뭐 그런 거죠. 읍치 남쪽에 있었는데 퇴락해서 본데 마을 앞쪽 여러 봉우리와 마주보고 있었다. 이제 요런 얘기 이제 좀 더 중요한 것들은 조롱에 나오죠. 성문 위 망대 호각소리 슬프고 안산 읍성에 그때는 문도 있었고 거기서 저녁에 문 닫을 때면은 나팔도 불고 또는 호각도 불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수암동에 살았다는 것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더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밑에도 쭉 시를 보다가 맨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고울 누각 뿔피리 소리 너무도 무정하구나. 그래서 이러한 그 동네 풍경들을 그대로 시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양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서울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우연히 만남이라는 건 이 강세양 이분도 상당히 재미있어서 뭐냐면 흔쾌히 성밖에 모임을 갑자기 이루니까 어째 동네 남쪽 약속을 돌아보랴. 그러니까 남쪽에 여기 이 청문당이나 아니면 경성당 쪽에서 서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길 나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니까 나 거기 안 간다. 여기서 같이 놀자. 그러고서는 이제 이러한 시를 지은 것도 있고 여기 이제 가장 좀 강세형이 아주 비난하다고 하는 이 아주 가난했다는 게 잘 나타나죠. 아침에 살인문 두드리가 많아서 아침부터 누군가 두들겼는데 나가 보니까 그 이끼 자국에 전부 발바닥이 남았더라. 뭐냐면 빚 받으러 온 사람이죠. 빚 받으러 온 사람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도 안 내다 보니까 그냥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지고 계속 여기서 산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위치까지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산마루 넘어 장촌, 이게 노루장자입니다. 이게 지금 노리울을 얘기하는 거죠. 요 수암동의 노리울 아시죠? 그러니까 노리울이 산 너머에 있다. 그러니까 수암동에서 보면은 수암동 이 남쪽에서 보면 바로 산이 있고 그 산 너머에 노리울이 있어요. 그리고 난간 뒤에서 뭐가 아니면 취령이 보인다. 이게 취암이죠. 오늘날 수암봉을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수리바위가 바로 보인다. 그러니까 뒤로는 수암봉이 보이고 앞에는 노리울에서 밥하는 연기를 볼 수 있다. 이런 지역. 그래서 안산의 어디에선가 위치까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지도를 가지고 한번 그어봤습니다. 오리.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1, 2가 조금 지금보다 10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길었다고 그렇게 한 얘기를 듣고 바로 이 당시에 그 처갓집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 정제초등학교에 있는 그 근처죠. 정제가 이제 유명현의 호고 나중에 그 유명한 선생님 후손이 이제 땅을 학교 세우라고 기부까지 한 그 지역인데 거기 이제 경성당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 처갓집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 2.5km 정도로 해서 반경을 그어봤더니 직선 거리로 바로 수암 끝에 안산 끝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여기쯤 되겠구나 이제 추정을 했어요. 요거 이제 뭐 같은 지역을
이 위성 지도로 본 건데 여기서도 뭡니까 2km로 해서 보니까 노려골을 지나가요. 그래서 시하고 비교해 볼 때 역시 올이라는 게 정확하진 않고 때로는 10리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 7.5리쯤 됐겠구나.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바로 엘리지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거기 섰는데 이 자리가 바로 그 강세왕의 살았던 집이다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 지금 이게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이걸 요런 걸 확인해서 한 7, 8년 전에 제가 가서 여기 조사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맞다라고 추정을 하고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이상했는지 며칠 나가니까 이제 띠를 두르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낙성하량이라고 그랬을까? 이건 좀 역시 최경 선생이 그랬듯이 요거는 김홍도도 안기 찰방으로 가서 사람들이 좀 무시하겠죠. 저거 중인이야. 그러니까 지방 양반들이 또 얼마나 또 이제 좀 무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어디 출신이요? 집이 어디요? 나 서울이요. 얘기를 한 거죠. 뭐냐면 서울 벼슬을 했으니까 20살, 20살 넘어서는 분명히 서울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 살다 내려가서 너 집이 어디냐? 그러면 안산이요. 그러면 너 시골 촌 출신이로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나 우리 집 서울이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적은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옛날 사람들이 서울집과 시골집이 있을 때 다 서울집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시지만 선부동 쪽에 가면 파평윤 씨의 묘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쪽 이 물왕저수지까지 그쪽이 전부 옛날 파평윤 씨의 사폐지역 성종 때 받은 사폐지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도 묘가 많고 안산 선부동 쪽까지가 그 사폐지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윤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들 셋이 정승이다. 그 아주 유명한 무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산에서 태어나 안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벼슬을 할 때는 서울에 가서 살았죠.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뒤에는 거주지가 뭐냐? 이거는 과거 시험을 본 방목입니다. 옛날 과거 시험을 볼 때는 자기 조상 할아버지까지 적고 자기 이 외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적고 또 장인이 누구인지 삼족을 이름에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쓰면 과거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나타나죠. 언제 태어났고 자는 뭐고 혹이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거주지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 윤강의 아들인 윤지환이라는 사람이 거주지가 한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이 양반이 나중에 이 병조 판서를 합니다. 병조 판서를 할 때 이 자기 형이 이제 이때 자기 형은 벼슬을 하다가 안산에 내려와 있었어요. 이 지인이 윤지인이라는 사람이 아프다. 근데 병조 판서예요.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같으면 국방부 장관인데 밤에 자기 형이 아픈데 오늘 내일 한다 하니까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안산을 왔다 새벽에 들어갔어요. 안산이 옛날에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서울하고 반일정이에요. 근데 말까지 타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밤에 와서 무난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들켰죠. 그래서 파직당하는 기사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소위 병조 판서가 서울을 비냐. 퇴근 후에 갔다 출근 전에 왔는데도 발각이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파직을 당하는데 안산 이분들도 다 근데 이분들 방목 찾아보면 전부 한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강세왕의 아들들을 보면 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집과 시골집이 있으면 서울로 써버리는 거죠. 요즘도 좀 그럴 거예요.
뭐 국회의원 하시는 분도 저 지방 같은 데서는 자기가 서울에 올라와 있으면 서울에 집 하나를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아들이 아마 좀 뭐 대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대부분들 서울 될 수 있는 대로 서울 데려다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죠. 이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벼슬할 때 벼슬을 하면 서울에 살아야 돼요. 왕 옆에서 보좌를 하니까. 그러니까 벼슬을 하면 당연히 서울집이 있어야 되고, 그 서울집에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에 올라와라. 다 올라가 살았어요. 그런데 강세왕은 그 안산으로 돼 있어요. 그 강세왕 아들은 전부 강세왕의 아들들은 그 안산으로. 그래서 아버지 강흔이라는 사람이 본관은 진주고 안산에 산다. 이 사람이 아버지는 세왕이다. 요거 이제 약식으로 적은 명부예요. 그 문과에 합격했다. 문과 학교 목록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또 진사시에 보면은 안산. 요것이 강세왕이 전부 안산으로 돼 있죠. 강세왕 아들이 전부 안산으로 돼 있어요. 뭐 여기도 거안산이죠. 거안산.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낼 때 나는 안산서 왔어. 이거를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세왕은 안산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걸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강세왕이 서울로 가서 벼슬을 하면서 그 이듬해에 자기의 막내가 다시 문과에 합격을 합니다. 요때는 강빈은 진주하고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 서울 산다고 그러니까 서울 사는 건 쓰질 않고 가산, 원주, 경주, 평양, 제천 요렇게만. 요거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다 토를 달아놨는데 이건 안 달아놨어요. 이때는 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그래서 연대를 맞춰 보니까 이게 전부 저기하고 맞아요. 이 강세왕이 연표하고 강세왕이 서울로 올라갔을 때 또 뭐 요럴 때가 시기가 맞아가지고 그때마다 딱딱 요게 맞아 떨어지는 거로 봐서는 강세왕이 분명히 안산에 살았다. 그리고 김홍도가 이 그림 매파행을 보면은 강세왕이 발문을 적었는데, 강세왕이 발문을 제발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뭐 바닷가에서 뭐 이러한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런 제발은 강세왕이 자기의 뜻을 적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반은 강세왕이 이 그림을 김홍도가 돼서 설명해 주는 쪽으로. 어렸을 때 보면 아침이면 뭐 새가 뭔가 갈매기가 날고 뭐 어쩌다 이러한 모습들을 어려서부터 봤다. 뭐 이러한 글이 나오는데, 그래서 김홍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런 매파행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릴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옛날 시대에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그릴 수가 없었죠. 산수도 같은 거는 뭐 중국의 그림을 보고 그린다지만 풍속이나 이런 매파행이나 풍속 같은 거 직접 자기가 목격하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볼 때 단원 선생도 수암 쪽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규명은 안 됐지만 균화아집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균화아집도 밑에 묘하게 생긴 돌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암동에 또 이 단원에 대해서 상당한 추적을 해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집에 가면 그 돌을 갖다 놨습니다. 원래 동네에 있던 돌이었는데 그거를 어느 시절에 도로를 내면서 갖다 버렸다. 그래서 그걸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가서 건져다 자기 집에 갖다 놨는데, 이게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암동에서 자기 동네 역사를 연구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증명에 의하면 모두가 다 김홍도가 안산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안산에서 그림을 배운 건 확실하고 안산에서 태어났을 가능성도 좀 90%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균화집도에 나오는 돌이 김홍도가 19살 때 아직 서울 가기 전에 김홍도가 그린 겁니다. 김홍도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벼슬하기 전에도 안산에 살았고 어렸을 때 강세왕 집에도 나고,
이러한 전후를 살펴보면 분명히 안산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좀 입증할 수가 있죠. 예? 뭐 꽤 큽니다. 아주 크지는 않고 아마 요 교탁보다 조금 더 큰 겁니다. 지금 뭐 마당에 갖다 놨어요.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그 그림하고 이렇게 보면 주름진 거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는 얼른 납득은 좀 안 가지만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또 이제 뭐 벌써 200~300년 지난 거니까 이제 물에 씻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물에 씻겼다 이런 거를 가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제 확정을 못 지었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해서 단원이 우리 안산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섭섭하다고 할까라고 하는 거는 이 단원이 우리 안산의 고장이라고 하는 안산이 단원의 고장이라고 하는 거를 좀 폭넓게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바깥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단원고가 어떻고 하다가 뭐 얘기를 하면 그 단원이 그 단원이야?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다. 저 김홍도 단원인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김홍도 선생을 이렇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우리의 구 이름으로도 쓰고 미술제까지도 열고 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좀 섭섭한 거는 단원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 돌아가신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 원혼이 됐을지도 모르는 이 단원 선생에 대해서 제사를 매년 지내자라고 하는 거를 좀 시민운동으로 한번 해보고도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성호 선생의 경우는 성호문화제 때 반드시 성호사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단원 선생도 그렇게 해서 좀 제사를 지내고 이러다 보면 안산 분들도 김홍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널리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히 단원 김홍도도 그렇지만 최경이라는 화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자를 친 사람이 저야.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경복까지 그걸 알더라고. 그래서 절망부랑 할망부라고 제가 문자를 기록을 해서 넣어가지고 그때 이제 막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당원부 절망부라는 느낌이 좋지 않다. 여론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입조를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최경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괴팍하고 뭐 허세도 있고 뭐 파지도 나오고 노비 생활까지 했다는 그 보건 장신업처럼 굉장히 파격적인 작가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선비니까 그런 말씀 나중에 또 한번 초대해서 더 한번 모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그림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전시될 줄 몰랐어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그 조교님들하고 경험상 분명히 좋은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하시면서 과정을 보니까 작품들이 너무 훌륭해요. 사실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좀 넓은 데 가서 쫙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이걸 경험 삼아서 한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채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들 하나하나 특징들이 다 있고 이 과정에서 보니까 옛날 생각도 잘 해내시고 풍속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현재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려낸 것이 풍속화거든요. 이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거를 추정할 수 있듯이 우리 정재학 교수님이
있어서 지금 그냥 앉은 자리에서만 이렇게 한번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쓰지 마시고 조금 보시면 이쪽에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그냥 보시는 게 보이죠? 다? 예. 이거 박혜돈 선생님 그림 몇 번 그려보셨어요? 예? 그림 몇 번 그려보셨어요? 이렇게 그림 그려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제가 모릅니다. 처음 그리신 거예요. 근데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죠? 봐봐. 여기 우리 최준 선생님 어르신인데 사인 패널만 제가 여기 비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물감 없이 사인 패널하고 물만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대본에 그려냈어요. 사인함을 김홍도 선생님 그림보다 더 멋있게 그려냈어요. 저 물안개 끼고 말이야. 이게 집까지 창작을 해줬어요. 집까지. 그리고 여기 누구 그림에 김소연 선생님 그림. 아드님이 이게 참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거든요. 시어머니 며느리. 그래서 차를 다 쓰셔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이것도 위에서 내려보셔. 우리 실장님 못 내셨어? 안 계시네? 저기 그 옛날에 그 잘 됐죠? 다또 보이잖아. 그다음 이 그림. 저녁 이 그림은 안광현 선생님 그림인데 내가 바로 한 500m 이거는 감독이 따로 있어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먼저 김광현 선생님이 그리셔가지고 그래서 손주들한테 얘기했었어요. 누가 손주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생산하고 이게 원안이고 세우고 이게 그려내시고 이 뜻을 조금이나 적으신 같이 거예요. 생산해서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떤 뜻의 그림인가 지난번에 설명 들으셨나요? 네. 그렇게 뭐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 잘못이냐. 근데 결국은 선생님 말씀하시던 두 사람 다 잘못 없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잘못이다. 이렇게 만든. 그래서 나눔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뜻이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물감칠을 하나도 안 하고도 이렇게 좋은 그림을 남길 수 있다. 근데 그림의 역할에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교훈적인 그림도 되고 선전할 때도 그리고 영화 포스터도 그리고 그림의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그림이고 이거 액자가 잘 어울리잖아요. 이게 액자 그대로 다 드릴 거죠? 이 작품이 액자에서 그냥 드릴 거거든요. 전시 끝나면. 여기는 김정희 씨가 못 그렸다고 자기는 그러지만 그냥 느낌이 나오잖아요. 가는 얘기 있고 그러니까 해도 이게 해죠? 아침에 해 떠오르고 새 1월 1일날 달력에 나오면 딱 좋은 그림이에요. 자, 여기는 공예 선생님이 김홍도의 담은 김홍도의 하하청정도를 현대식으로 그리셨습니다. 우리 청소차에 제가 그림 그릴 적에도 현대화해서 그렸거든요. 그리기 위한 그림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 마음을 확 끌지 못하니까 현대식으로 잘했습니다. 아니 이 김홍도 그림이 얼마가 있네? 신덕희 김홍도의 후손도 아니시고 어떻게 집안 관계가 되시나 보다. 이 좋은 뜻의 이 그림의 원본은 저기 있죠? 네. 저기에. 이 그림이 김홍도 그림의 가장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장원급제한 후에 앞으로 억제거리지 말고 임금님 앞에 가서 엉성하게 되지 말고 소신껏 원래 걷는 대로 옆으로 걸으라는 얘기예요. 해적망쳐 야행이니까 바다에서 공항님 앞에서도 옆으로 가라. 응? 이거는 우리 김광현 선생님이 여기 써 있는 글귀 한원도 김홍도의 글을 신덕기 선생님의 부탁으로 작품을 이렇게 쫙 해주셨습니다. 멋지죠? 네. 힘차고. 아이고. 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세 그림은 좀 이상하죠? 왜 셋만 따로 있을까? 그거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그림하고 강사 그림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림 그랬어요. 저희 삼촌도 그 당시 위흥편지도 우리 삼촌도 십자가부터 계셨고 백마부터 계셨는데 그 사진을 봤어요. 이런 느낌의 사진을. 이거 그림을 딱 보면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 소나무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림 잘 그리셨죠. 야자수. 네? 이거는 제 그림입니다. 이거 지난번 답사 갔을 때 도산소원 앞에 운영대라고 그 태계 선생님이 그 물에 비친 그 구름 그림자와 뭐 아주 멋있는 노란 빛깔의 나무가 있었어요. 안동 안 간다는 뭐래? 모르죠? 분들은 이게 다 아시잖아 벌써. 그 좋은 자리를 못 가시고 가셔야 되는데. 책에서 나그 개천
네, 거기 그 운영대 설정할 때 있던 그 노란 빛깔이 입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저는 빨리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대나무를 꺾어가지고 먹물을 찍어서 그린 그림이고 붓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제가 도장을 저도 그 낙관이 있거든요. 강성구 유명한 서예가가 해주신 낙관이 있어서 여기 흰 글씨가 나오는 게 백문방입니다. 빨간 글씨가 튀어나온 게 주문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찍고 여기다 글을 썼어요. 빛과 구름 그림자와 함께 운영대에서 놀다 이렇게 제가 작게 써놨는데 이게 문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다 촥 썼으면 이런 거 이렇게 요거는 전시 후에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물. 하여튼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감 선생님 거 서정훈 기자님의 그림. 와. 네. 철력이 됐네. 잘 그리셨어요. 자, 여기는 그동안 우리가 그린 이 부채들인데 부채 전시를 이렇게 하는 게 이쁘죠? 이게 참 선물하기도 좋고 옛날에 그래서 부채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죠. 이거 최인수 선생님 거고 요게 이표장 선생님 거죠? 표장 선생님 거. 예. 맞죠? 예. 사인함을 김홍도보다 더 잘 그리셨어요. 여기 김소연 선생님 요 느낌 괜찮잖아. 저기 있는 수채화하고 이거하고 어때요? 괜찮죠? 오늘 참 좋습니다. 여기 야 고담 산봉을 이거 뭐 김홍도 그림보다 더 명진영 화첩이 여기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이거 잘하셨고 이거 꽃 이런 거 잘 그리셨어요. 자, 근데 오늘 해가지고 오신 그림이 있어요. 야, 이 김고현 선생님께서 여기다 선생님과 설명 한번. 끝이 있는 문이랍니다. 한자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문이나 이렇게 보면 꽃이 만발한 걸로, 만발한 걸 그래가지고 뭐 화려한 걸 나타내는데 저는 꽃이 떨어진 걸 그려봤어요. 그래서 하계 자기로 어젯밤 비에 꽃이 활짝 폈는데 하나 금겹고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떨어졌어요. 인생이랑 똑같아요. 가련을 하다 봄날에 일어나는 이런 큰 사건, 인생문화지. 매왕 풍우중 모든 것이 비와 바람 중에 바람이 속에서 왔다 가는구나. 네, 용곡 선생님입니다. 이게 부채 그림 하나에 꽃과 이 바람도 담고하면서 인생도 여기서 논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현정 승집에 대한 그 우리 행사에 와 보신 건 알지만은 그 당시에 그 시기절을 대사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제일 감동이 있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모임을 훗날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 누구시였죠? 강세왕 아들이셨나요? 그거를 신설했습니다. 먼 날 우리의 모임을 볼 것이다. 이러면서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철학하고 시 짓고 그림 그리고 뭐 음악 하면서 이 모임이 후세에 기억되고 기록을 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해놨다는 것이 250년 전에 했던 게 너무 신기했어요. 두 번 그 행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청문장도 오늘 전시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데 손님들 좀 이렇게 관람객 좀 오시게 해서 열흘간 할 거죠? 열흘간 전시하고 작품을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시도 이룰 수 있었고 저희 혼자만 되는 게 아닌데 믿고 같이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이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미 있으셨습니까? 네. 지금 김용호 회장님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는 일정이라 보내드리고 하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기념사진 촬영을 수요하는 날이거든요. 기념사진부터 먼저 찍고 그리고 김용호 회장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자기 작품 액자에 있는 자기 작품 들고 나오세요.
전달해 주세요.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은 제가 저기 문자로 다 뒤에다가 파일 그걸 보내드릴 더 거예요. 끝나고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강의 들었던 내용은 책자로 발간이 되는데 이 책자는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12월 초정도에 책으로 나올 겁니다.